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사회문화 해설하러 왔죠. 예, 근데 기타 이제 전체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 아마 이제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일 교수님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총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문화 5개 나왔죠. 예. 맨 첫 번째 이제 그 2번, 3번이 저희가 가져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만 3개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경제가 빠진 건데, 결국 이제 추가하자면 이제 기입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른다. 근데 이게 준비 과정이 다르진 않다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점수로 치면은 2점, 2점 2개, 4점 3개니까 16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2점짜리 문제. 보다시피 정확하게 가를 2개를 줍니다. 이제 3개를 써서 0.5점 찍고 이런 거 없고요. 네, 이렇게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가란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써놨어요. 용어라고 하니까 이 용어는요, 조금 넓어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용어는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맞출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학자 A는 범죄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것 이론을 명제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라고 나왔어요. 범죄학자라고 있어. 서덜랜드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그렇죠. 전에는 이제 사회학자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범죄학자라고 했었고, 아래쪽에 A 코스, 그리고 차별적 접촉 이론, 강화 이론, 접촉 강화 이론까지 했었던 이런 건데, 우리 파트 아닙니다. 우리 파트 아닌데, 이 A 코스까지 나가면 우리 파트 아닌데, 이제 이까지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밑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 중략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4가지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위에 있는 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친밀성, 친밀도 이런 얘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론으로 이제 확립화돼서 쓰게 된 것은 정확하게 이 빈도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 맞춰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 에이커스 써주니까 그거예요. 얘가 이 이론에서 쓴 걸 쓰세요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서덜랜드가 썼었던 차별적 접촉 교재 학습 이론에 썼었던 그 내용을 써달라? 이제 그것에 어떤 가변적으로 좀 인정을 받나요? 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빈도, 기간, 강도, 우선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선성 좀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선성이라는 건 서열적인 거 확실하게 있으니까 측정 가능하지. 그러니까 좀 더 수치화시켜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친밀을 쓰더라도 친밀도까지 비벼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밀도가 빈도는 다르죠. 만남의 횟수라는 개념에서 있는 거니까 접촉의 기간, 강도, 우선성, 원고 평가 가능하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앞에 나오겠지. 앞에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빈도를 써주시는. 만남 횟수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빈도가 만남 횟수로 해석되는 건 틀리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용어의 뜻이 더 포함된다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역시 용어입니다.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개념, 내용, 용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라 했는데, 용어를 쓰면 용어를 쓰라고, 개념을 쓰면 개념을 쓰라고, 개념 표제어고, 용어는 이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죠. 그 사람이 지칭한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꼭 그 말 말고 다른 것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구분했다. 자본주의 이들 양대기업 중간계급. 이 중간계급 나오면 2개가 떠올라. 근데 라이트가 있었던 게 아래쪽에 나와 있어. 바로 뭐냐면 신중간계급. 그 전에 썼었던 표현이 뿌띠부르주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뿌띠부르주아지 또는 뿌띠부르주아 또는 스몰부르주아지 또는 스몰부르주아 소시민까지 괜찮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이게 해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똑같아요. 지금 이게 다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해석에 대해서 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사회계급 프랑스 낱말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 낱말의 의미가 같은 거에 대해서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함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선 지칭하는 용어, 지금 이 뒤에 있는 게 설명되면 되죠.
이들은 생산수단 소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계급, 노동력 활용이 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한편으로 자신이 어떤 노동력 활용해서 해야만 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프롤레타리아하고 결국 같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존재할지라도 계급이란 건 이분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자본주의 사회 발전 계급이 분리되어 노동자 생겨나고 여기서 노동자 이제 좀 세분화 시켜서 신중한 계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좀 난이도 높은 문제, 푸티브라주어지 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신중한 계급이 나왔기 때문에 쓰기 쉬웠을 거예요. 위에 거는. 얘들 라이트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자본가 노동자 사이 관리 감독자 화이트 칼라 노동 애매한 지위에 있는 데 대해 애매한 지위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소속될 수 있는 것을 관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계급적 지위가 아닌 뭐다? 모순적 계급 이치다라고 해서 contradictory 나왔어요. contradict. 그러니까 모순적이다, 상호 이제 충돌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모순 말고 딱히 어떤 단어를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다음 위에 보면 자본론에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써서 해석을 우리가 했었는데 이거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되고 다들 잘 쓰셨어요. 또 뿌띠에서 이거 뿌라는 걸로 프랑스어 발음으로 쓴 거 괜찮습니다. 그런 발음이 들었을 때 이게 뿌띠뿌라저지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 자체가 무슨 한글어 학법에 무슨 뭐 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사역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요. 영어 발음은 안 돼요. 소시민 이런 거 틀리면 좀 그렇겠지. 이거는 한글이니까.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좀 달라요.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모순을 못 쓰신 분들 거의 다 쓰셨겠지만요. 표현상 이해를 해서 문맥상 쓸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저것 때문에 살짝 걸리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인데 예, 실험법 내용이죠. 대문 주변에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조금씩 늘어나는 비닐봉지 당에 쓰레기가 쌓일 정도로 심각했다.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집 앞에 막 쌓여있어갖고 누가 버리기 시작하면 다 버리고. CCTV 설치에도 효과가 없었다. 가분 사회과학 방법에 봉숭아 시간에 배운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자, 명확하게 써놨어요.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거기서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럼 뭐 이제 면접법, 질문지법, 처명관찰법, 실험법, 문헌영어법. 근데 2주 동안 적용한 해결 방향을 1주차, 2주차 나눴네요. 1주, 2주 나눴습니다. 1주차, 2주차 나눈 상태에서 처음에 보니까 대문 주변 청소한 후 그날부터 1주간 대문 버려진 쓰레기 총량을 조사했대. 청소를 했대. 주변 청소를 했고요. 그날부터 1주간 대문의 쓰레기 총량을 측정했대. 그렇지? 주변 청소하고 쓰레기 총량. 자, 양이라고 아주 수치화시켜서 명확하게 했으니까 조작 측정이 따로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CCTV 영상을 통해 쓰레기 투기자 수를 파악했다. 쓰레기 투기자 수. 자, 그러면 애초에 CCTV는 설치돼 있죠? 그럼 CCTV는 애초에 설치되니까 빠지고 했던 게 주변 청소라고 있어요. 두 번째 거 정리해보죠. 주변 청소하고 이번에 또 뭐가 더 들어갔냐면 경고문 썼어요. 경고문을 썼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대문 주변 쓰레기 총량 측정하고 투기자 수. 보이시나요? 이제 슬슬 보이면 됩니다. 뭐냐면 같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게 요거 하나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독립변수가 되네요. 독립변수가 된다면 이 앞에 있는 건 이거는 환경에 대해서 통제,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실험 환경 쪽에서 같은 거고 이 경고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두 가지 찾아보면 위에 있는 게 이 경고문을 쓰지 않은 거니까 경고문이 통제된 입장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험 집단이 되는 거네. 그럼 얘가 X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다들 잘 쓰셨어요. 잘했습니다. 1주차, 2주차에 수집하는 비교했대요. 비교. 수집한 자료라고 하는데 어떤 수집된 자료가 뭐예요? 총량하고 투기자 수직.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종속 변수고 이 종속 변수를
비교하여, 그렇죠? 정석 변수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뭐가 없어요. 맨 처음에 지금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일찍이 어떤 사전 조사라는 개념은 없네요. 그거 빠져있는 거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인데 맨 처음에 쓰레기 총량에 대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관찰만 했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상태지. 그 상태에서 이제 경고문을 딱 붙였어. 경고문을 붙이면 버리러 왔다가 에게 하면서 안 하게 된단 말이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야. 경고문을 먼저 붙였어. 붙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 경고문 때문에 안 버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경고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버려도 되네. 들고 나와서 버리진 않는 거지. 결국, 이 통제 집단과 신원 집단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 지금 여기에 버리는 사람 중에 1주차 떼가지고 이때 이사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 공사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집단에 대해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한계점이 될 수도 있어요. 표본 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타당도 얻을 수 없다도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사전조사 없다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견되네. 갑의 연구 사례에서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2개. 이거 너무 노골적이죠. 종속변수 2개라고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좀 어렵게 된다면 그냥 독립변수 쓰세요, 종속변수 쓰세요라고 했으면 아마 난삽한 막 여러분의 그 아무 말 대잔치가 있었을 텐데 되게 쉽게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내신 분은. 가라앉의 기억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방 일반적인 단점. 자, 일반적 단점이라고 했어요. 일반적 단점이라는 거는 현재 여기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실험범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써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험법 자체가 양적이기 때문에 가진 것 또는 실험법 자체 가지고는 뭐 윤리적 문제 다 쓰셔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내셨어. 넓게 내셨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수능 수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맞으셨으면 좋겠다. 왜 A형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B형 문제. B형 문제랑 확실히 다르다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그래도 할 만한 거긴 한데 애매한 게 하나 있었긴 합니다. 자, 가보죠. 일상생활의 자해 표현 해갖고 저 영어 그렇게 돼서 이란 저서 발표 미국의 사회학자 그 후만 있잖아요. 저 표현이 이제 이거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른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책을 소개를 했었죠. 이제 조지 리처 현대 사회학 이론과 재문제라고 그래서 보라색으로 된 거 이제 새 책 나왔는데 저 옛날 책 보여줬죠. 이제 거기서 문제를 많이 내요 제가. 근데 거기서 이제 고프한 파트 연극학적 모형 이론 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기서 긁었어요, 이거. 긁어서 이제 이렇게 그거 낸 거고. 거기서 보시면 A는 개인의 자아 사현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아 사현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하는지. 그러니 개인이 하는 짓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작용적 측면보다는 개인이 이걸 어떻게 구축한다. 그러니까 인상관리를 하는 건데, 인상관리를 할 때 활용되는 상호작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환 아닙니다. 이게 무슨적 상호작용, 연기적 상호작용, 연기라는 표현을 써요. 참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미드도요. 우리가 이제 자아를 3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뒀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연기적 상호작용, 연기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연극에 대한 얘기는 1도 없이 잘 내셨어요. 근데 관객이 지금 보이죠? 예. 개인의 사회적 자신한테 트랙에 자신의 주어진 대목, 무대, 소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 그럼 관객이란 단어를 했기 때문에 관객 앞에서 하는 상호작용이 뭐야? 연기지. 이게 관건일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거는 다 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연극학적 이론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연극 이론, 연극 모형론, 뭐 연극학적 뭐 다양한 표현들을 이론을 빼고 쓰셨을 거야. 연극학적 이론은 안 되지. 다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여기서 어떻게 써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극 이런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개념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상에 대해서 이것을 매니지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인상관리. 항상 나오는 게 인상관리와 뭐가 나오지? 역할거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 나온 게 이 인상관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매번 냈는데 인상관리를 결국 냈고 저도 이제 이번에 냈죠. 그 트럼프로 인상관리한 거 그걸 출제를 했었는데 이 특정 유형의 상호작용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요. 대표적인 상호작용이 아니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특정 유형이라고 했어요. 특정 유형.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교환 되나요? 수없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예, 교환 말고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배우는 협동, 경쟁, 갈등 해갖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전 책에 막 2001년 교과서 이렇게 보면, 예, 강제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도 있긴 했어요. 교환 이론 날라갔고, 강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세 개 있다가 그 세 개마저도 이제 빠졌어요. 예, 고등학교 사이엔 빠졌는데 이걸 다시 이제 상호작용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요 거푸만을 이해하고 있나 가장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대한 대로 다른 사람 반응도 니네들 한다. 인상관리. 인상관리 의도한 정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몸짓, 부당한 강요, 그리고 실수와 같은 예기치 않은 대처하는 방법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역할거리가 되지만 역할거리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용어에 대해 썼고, 상호작용 이론은 기억 이론에 입각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호작용 이론을 그냥 쓰라 그랬으면 교환까지 인정해 줄게. 근데 여기서는 이 이론에 입각해서니까 연기 써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 상상론이고 연구 이론이니까 이제 거시적 관점을 살피지 못한 어떤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거시 입장에서 미시를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가 아닌 규범에 의한 행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요거를 못 쓰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멈칫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다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 수업 들으면 다 쓰신 다음에 1점이에요, 1점. 1점.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문제 중에 이제 점수가 깎일 만한 거, 이제 크리티컬 하다, 차별성을 둔다, 맞은 사람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 하나 지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건의 마지막 문제. 문화인류학인데요. 그것도 10번이죠. 저 먼저 이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예. 문화와 인성에 관한 연구는 1940년에서 50년대 미국에서 잠시 연구되었으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현대 인류학에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뿐만 아니라 안 써요. 그래서 2014년까지 있다가 뺐어요, 책에서. 2015년부터. 이거 왜 냈을까?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좀 그랬어요. 니체 나왔죠? 네. 니체에 대해서 지금 이 기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술론에서 찾았어요. 이거 윤리교육과인들도 안 읽어요. 니체 예술론까지는 안 읽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할 때 여기까지만 보지. 여기서 이제 체계적, 이성적, 감정적, 즉흥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나왔잖아. 인성적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니체가 얘기한 인성적 특성 써야 되잖아. 누가 얘기했어? 니체가 얘기한 용어니까 니체가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 형식의 문화 중에서 니체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을 차용했으니까 이거 가져온 거지. 앞으로는 체계적, 이상적 규범이 있을 때 규범을 따르고 거기에 희열감 느끼내고 디오니스 감정적 그거죠. 오늘 뗄까 수업?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내드리고 그래 수업을 들어야죠. 여기서 안위감 느끼내고 이런 차이. 근데 여기서 인성적 특성을 서술하라라고 했으니까 풀어서 써도 되지. 규범을 잘 지키며 그 즉흥적인 행위를 하며 감정적 행위를 하며 쾌락을 쫓아가며 상관없어요. 맞게 줄 건데요. 이게 뭐냐고. 아니 솔직히 지금 여기서 확대된 인성이다. 원주선이 두 사이의 특정적 상반적인 뚜렷한 차이가 있다까지 써놓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화인류학 문제라고 한다면 이 주니와 카키우틀에 대한 사례가 좀 나와야지. 이 인성을 어떻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던가. 어차피 평가원 출제하시는 분이 이거 안 보실 거지만 이거 아니죠. 이거는 이 문제 진짜 아니에요. 예. 문화학자 A는 문화는 수많은 요소 있지만 중요한 어떤 특질들 포함되어 있다. 통합되는 방식이다. 문화에서 지녀 따라 그것 때문에 상이한 사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문화의 이것은 고유한 특정 역시 문화 유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문화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 문화인류학 그 현대 문화인류학이라는 한상복 선생님 책 있죠. 서울대책. 예, 그 책이에요. 저도 거기서 항상 문제를 내지. 여러분이 제 모의고사 봤던 것은 항상 거기서 문제를 보셨는데 이걸 왜? 제가 이거 안 낸 이유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저 이거 부딪히는 거 무슨 소로레이트, 네비레이트부터 무슨 호피적 시리즈로 다 되고 족별로 해가지고 이제 각 우리가 나왔던 그 문화인류학자들은 다 건드렸어요, 솔직히. 베네딕트도 냈죠. 이 베네딕트도 해가지고 이 베네딕트가 갖고 있는 연구 방법의 한계라고 해서 출제를 했었죠. 근데 이거 쓰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네. 그러니까 심리적 규범에도 문화유형학을 만든 거예요. 이 심리적인 것을 한다라는 건데 인간의 심리도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구조주의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확정됐다? 구조주의가 여기서 영향받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 인지구조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이건 유형적으로 분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네. 민트 초코를 많이 먹네. 여기서는 뭐 체리 주베리를 많이 먹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거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많이 이거 원래 먹던 것만 먹고 이런 거 마치 혈액형 구분하고 비슷해. 자꾸 이제 까는데 저 이거 화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을 넘어섰었고 만약에 이것을 어디서 지도를 하시고 그분이 문제를 내셨으면 이건 진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억에 해당하는 기준, 점수 기준 보시면은 이거 1점 줄 거고요. 무엇인지 제시하고 인상적인 상관이 서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연결해서 이제 고르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3점을 줄 텐데 1.5, 1점을 주겠죠? 네, 고르게 되면. 어디다가 1점을 주냐라고 한다면 특성에다 1점 줄 거예요. 요거 0.5점이니까 요거 두 개 다 쓰면 1점. 디오니소스하고 알폴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특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특성을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없다.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뭔가 싶었어요. 문화인류학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앞에 있는 1점 말고 나머지는 충분히 낼 만하고 저희 모의고사 내용에서 다 다뤘다라고 보는데 이 파트는 제가 간과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안 낼 거라고 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조금 더 이런 거와 비슷한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체크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낸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출제 감상평 보죠. 이 출제 감상평은 비단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형에 대해서 전달 드리는 바입니다. 예, 강의 때 공부했던 방법, 강조했던 접근 방식, 양적, 질적으로 증가했다. 이 공부했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볼륨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볼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한정지어서 딱 그것만 본다라는 건데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도 보되 이제 그 전에 대해서 응용과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살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등에 비해 수능 이상의 수준. 그러니까 수능 수준보다는 많이 넘었죠, 사실. 예, 그렇긴 한데 수능적인 문제들이 많이 내니까 좀 그랬는데 확실히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 보고 있고요. 물론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그 실험법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수준입니다. 그 정도 묻습니다. 예. 1년간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그만큼 대가가 돌아간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친구도 가져가고 여행도 안 되고 변별력도 높아졌다.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이거 5점 정도 이제 가변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 사회문화 합격선이 5점을 제외한 거 해서 11점이에요. 5점이 깎일 수 있다 해도 충분히 합격선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틀리게 되면은 이제 공부가 덜 된 거고 11점을 못 넣으면 11점이 넣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여러분. 기본 개념의 실적 의미, 행간의 의미, 인식,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시험 비중 높아졌다. 저희 모의고사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지문상에서 유추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거 찾는 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 과목 내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이해하고 복합적인 문제 비중,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개념과 개념의 관계라고 한다는 게 일종의 구조화, 일반화입니다. 뭐 저희 이제 그 1차 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도 있을 거고 이제 하게 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들어왔던 친구들 알겠지만 굉장히 강조를 하죠.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확정돼서 어떻게 나가고 사회문화나 다른 과목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정치화권이 자유주의, 법학, 행정법은 증언법상 기본권 제한 방법,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가격차별, 가격과 소비자 이런 문제들. 이제 한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묻고 있는 방향이 예전처럼 단순하게 축약되는 게 아니라 확산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국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흐름 말고 공부해야 된다. 단순하게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대로 이게 연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 하나에서 암기한다. 그래서 이거 끝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거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개념 무조건 암기와 개념과 스토리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개념만 외워도 웬만큼 답이 다 나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런 공부가 편하잖아. 정리된 이런 노트 가지고 그거 갖고 딸딸이 하는 거.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 사이, 주제와 주제 사이 연관성. 뭐죠? 맥락이죠.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컨 예상. 뭐 이것 때문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컨 예상. 채점 느슨하게 하면 3점 정도 빠지고요. 빡빡하게는 5점 정도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거의 60에서 65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여러분들 뭐 2점 만점 쉽게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컷 계산해 보면 60에서 65 정도로 파악이 되고, 합쳐보게 되면 역시 70에서 75 사이 정도,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저보다 분명히 떨어질 거는 확실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봤던 친구들, 저희 쪽도 작년에 1차 합격했던 친구들 매우 좀 있잖아요. 근데 작년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졌으니까 비슷하게 유지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점수가 높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문화 해설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번에 총평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지금 2차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험 준비하시고 2차 준비하는데 저희 방식이 알다시피 조금 바뀌었죠. 이제 비대면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 달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비대면 진행하고 1월 달에는 이제 합격 결과 나와서 진짜 만나야 될 텐데 제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클라치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1차만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방식들이나 적중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정받고 있죠. 이거 내 말로 어떻게 하나. 이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하고 만들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뭐 1차 준비하시는 내년에 1월 달에, 그리고 만약 2차 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일지라도 직접 보고 만날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